평생 딸 등골 빼먹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욕. 전 재산은 연락 한 번 없던 오빠에게 남기시고 제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요? 30년 동안 아버지 혼자 돌볼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요? 거울 속 늙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는 인숙의 절망적인 표정 속에서 5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몰입도 200% 스토리. 시작 전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구도심의 30년 된 아파트 4층. 강인숙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인숙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가래 끓는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알리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인숙은 벌써 30년째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58세 강인숙은 지난 30년간 이 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집안 살림은 온전히 인숙의 몫이 되었어요. 그때 인숙의 나이는 고작 28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자는 시집가서도 친정아버지를 돌보겠다는 인숙의 말에 결국 발길을 돌렸죠. 그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숙아, 나는 아내를 얻으려는 거지 장인어른까지 모시려는 게 아니야. 그때 인숙이 약혼자에게 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마음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인숙은 그저 아버지를 혼자 버려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모두 아버지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죠. 어느새 인숙은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인숙은 근처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 진료도 함께 따라가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병원비를 내러 가야 했거든요.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인숙이 아버지 방문을 열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82세 강태봉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몇 달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인숙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졌어요. 어떨 때는 인숙을 간병인으로 착각하기도 했죠. 누구지? 새로운 간병인인가? 그런데 얼굴이 낯익네. 아버지의 말에 인숙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죠. 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예요, 인숙이요. 딸 인숙이에요, 아버지. 인숙? 아, 우리 인숙이구나. 그런데 인표는 언제 오냐? 오늘도 안 오냐? 아버지가 묻는 인표는 인숙의 오빠입니다. 60세인 강인표는 20대 초반에 집을 나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따로 살고 있어요. 연락도 거의 없죠.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인숙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했더니 인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숙이 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사업이 바빠서.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바쁘신가 봐요, 아버지. 인숙이 씁쓸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인표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버지 칠순잔치 때였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전이었을까? 인표 녀석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서울 가서 큰일 한다더니 정말 잘 되나 보구나. 우리 인표는 대단한 사업가가 됐을 거야.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아버지 앞에서 오빠 흉을 볼 수는 없었죠. 인숙은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3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죽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약을 나눠 담고 모든 게 기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딸이니까요. 인숙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누굴 원망하겠냐며 스스로를 달래죠. 그저 아버지가 편히 가시게 하는 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왜 항상 자신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오빠는 자유롭게 살면서 자신만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지, 특히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보호자가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의사의 말에 인숙은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인숙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식사량이 많이 줄었어요.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기 일쑤였죠. 인숙이 직접 입에 떠넣어줘야 겨우 조금씩 드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기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배가 안 고파. 나이 들면 이런 거야. 인수가 너는 참 고생이 많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인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조용히 불러서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 아버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인숙은 아버지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인숙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오빠와는 연락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느새 말도 흐려지고 몸도 많이 약해진 아버지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모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인숙이 그렇게 불안해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거친 숨소리에 잠을 깬 인숙은 급히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인숙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의사는 인숙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인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오빠 인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인숙이야. 아버지가 위독하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표는 한참 뒤에 답했어요. 그래, 얼마나 위험한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셨어. 오빠, 좀 와줄 수 있어? 알겠어. 내일 갈게. 그렇게 끊어진 전화였습니다. 30년 만에 오빠와 나눈 대화치고는 너무 짧고 차가웠어요. 인숙은 혼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복도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오빠 인표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인숙을 놀라게 한 건 오빠의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비싼 구두,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인표는 확실히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숙은 30년 동안 낡은 옷만 입고 살았던 자신과 비교가 되어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인숙아, 내가 왔어. 아버지는 어떠셔? 인표가 다가와 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인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아버지는 지금 잠들어 계셔. 그동안 동생 혼자 고생 많았네. 나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미안해. 인표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의무적인 인사말 같았죠. 하지만 인숙은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실에 들어간 인표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버지였어요. 앙상하게 마르고 주름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보며 인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인표 왔어요. 인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로 인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인표냐? 정말 인표구나. 내 아들이 왔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인숙을 돌봐준 것보다 오빠가 온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아서 인숙은 마음이 씁쓸했어요. 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바쁜 중에 와줘서 고맙다. 우리 인표는 정말 성공했구나. 옷차림만 봐도 알겠어. 아버지가 인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인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인숙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고 했지만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인표는 그 기간 동안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인표가 아버지와 둘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인숙이 목격한 것입니다. 인숙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인표와 아버지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인숙이 물어보자 아버지와 인표는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어. 인표가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다르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인수가, 나 죽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 변호사를 불러줄 수 있겠니? 인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변호사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갑자기 변호사를요? 뭘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써야겠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해 보여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변호사님을 불러드릴게요. 며칠 뒤 공증 변호사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인표와 인숙을 모두 병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너희들은 잠깐 나가 있어. 혼자 하고 싶어. 인숙과 인표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뒤 변호사가 나왔어요.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언자분의 의사에 따라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인숙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인표가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인숙아, 나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 사업이 너무 밀려서. 벌써? 아버지가 실망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 대신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 인표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날 서울로 떠났습니다. 인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인표가 떠난 뒤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결한 것처럼 말이죠. 인숙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인표가 서울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숙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병실로 뛰어가니 의료진들이 아버지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는 일직선만 그어지고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인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어요.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새벽 5시 20분에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보내드린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숙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인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언제? 방금. 새벽에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인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오빠가 와서 같이 정하자. 인표는 그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인표를 본 친척들은 모두 놀랐어요. 30년 만에 보는 인표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인표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친척들은 인표의 차림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인숙은 30년 동안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느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도 10년 전에 산 것이었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인표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인숙은 뒷바라지를 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역할 분담이 장례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몇몇 사촌들까지 모두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그 변호사였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 후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인숙은 가슴이 두근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 궁금했거든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은 장례식장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더니 천천히 뜯었어요. 그럼 고 강태봉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강태봉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30년 동안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딸 인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숙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고 계셨구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변호사가 잠시 멈춘 뒤 계속 읽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나의 모든 자산은 장남 강인표에게 일괄 상속한다. 딸 강인숙에게는 별도의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순간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인숙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게 인숙인데 유산을 하나도 안 준다고?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일괄 상속하고 딸에게는 유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결과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표는 작게 웃으며 머쓱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역시 장남을 믿으셨네. 그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표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인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 30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 모셨잖아. 하지만 인표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유언장이 이렇게 나온 이상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뜻이니까. 인숙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텅 빈 눈으로 서 있는 인숙을 보며 작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숙아, 괜찮니? 인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가 인표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 서류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아파트 한 채와 시골 땅 몇 필지, 그리고 예금과 보험금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인표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척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형님이 왜 이런 유언을, 인숙이를 어떻게 하라고. 친척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인숙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표가 뒤따라 나왔어요. 인수가 미안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인표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인 말로만 느껴졌죠. 괜찮아, 오빠. 인숙이 작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인숙은 혼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도 오빠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욱 허탈했어요. 평생을 살았던 이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유언장 때문에 받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인표가 집을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다시 발을 들인 집안을 둘러보더니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와보네. 별로 변한 게 없구나. 인표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전 인표가 나갔을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인숙은 집 수리할 돈도 없었고 아버지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쓰느라 집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빠 무슨 일로 왔어?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인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인수가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이 집 말인데. 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현실감이 들었어요. 집을 팔아야겠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지역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대. 지금이 팔 타이밍인 것 같아. 인표의 말에 인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해? 그게 미안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집이 팔리면 내가 조금 도움을 줄게. 인표의 말은 차갑게 들렸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대가가 이런 것인지 인숙은 허탈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해? 한 달 정도 시간을 줄게. 그때까지 다른 곳을 알아보고. 인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혼자 남은 인숙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자신의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스며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던 기억, 아버지 방에서 밤새 간병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숙은 새로 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월급으로는 전세도 월세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30년 동안 아버지 병원비에 모든 돈을 쓰느라 저축도 거의 없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조건을 말하니 중개업소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좀 외진 곳이나 지하, 반지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숙은 한숨이 나왔어요. 58세에 지하방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인숙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김선영이었습니다. 인숙 씨, 혹시 시간 있으면 나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인숙은 선영과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영은 인숙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인숙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장례식 때 못 가서 미안했고, 괜찮아요, 언니. 바쁘신 거 아는데. 그런데 인숙 씨, 혹시 다른 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일이요? 실은 제가 아는 분이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있어요.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일인데 인숙 씨 같은 분이면 딱일 것 같아서. 인숙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새로운 일자리 소식이 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80세 넘은 할머니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그런 일들이요. 월급도 지금보다 더 주신대요. 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는데 또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뒤 인숙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데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어준 할머니는 80대 치고는 정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님이라고 해요. 들어와 앉으세요. 박수님 할머니는 인숙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 간호사가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어르신을 모셨다면서? 네, 아버지를 30년 동안 돌봐드렸어요. 그럼 이런 일은 익숙하겠네요. 저는 큰 병은 없고 그냥 나이 들어서 불편한 것들만 있어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누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서요. 할머니의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50만 원이나 더 주기로 했고 방도 따로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나가야 하는 인숙에게는 살 곳까지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인숙은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모여있던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자신의 오래된 옷가지들, 대부분은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숙에게 주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 목걸이, 그리고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인숙이 통장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인숙 명의로 만들어주신 적금 통장이었는데 복리로 불어나서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남겨주셨구나. 인숙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유산 한 푼 안 주셨지만 어머니는 30년 전에 이미 딸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 볼게요. 5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30년 만에 인숙은 자신만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또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인표가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어머니의 선물을 발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인숙은 그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는 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전과 달랐어요. 박수님 할머니 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생각보다 이곳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볼 때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우선 박 할머니는 아버지처럼 치매가 심하지 않았어요. 정신도 또렷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었어요. 아버지는 말년에 인숙을 간병인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는데 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인숙 씨,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할까요? 박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인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정원을 걸으며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인숙 씨는 참 고생이 많았겠어요. 30년 동안 아버님을 혼자 돌보셨다니. 그냥 딸이니까요. 딸이라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인숙 씨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박 할머니의 말에 인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누구도 자신의 희생을 이렇게 인정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 할머니가 인숙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인숙 씨, 제가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박 할머니는 인숙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이 쌓였네요.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서 정리를 못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상자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인숙이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아, 그건 옛날에 남편이 투자했던 땅 서류예요. 경기도 어디였나?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박 할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지만 인숙은 그 지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동안 오래도록 살았던 동네거든요. 할머니,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싸다고 사놨는데 워낙 외진 곳이어서 그냥 두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상태일 거예요. 인숙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은 자신이 살던 동네 바로 옆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재개발 대상 지역이래요.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인숙이 중얼거리자 박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요? 그럼 이 땅도 비싸졌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다음 날 인숙은 부동산에 가서 그 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해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0년 전 가격의 거의 100배예요. 인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 할머니 남편이 30년 전에 투자한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박 할머니에게 말하자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땅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할머니. 정말 큰 돈이에요.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인숙을 보며 말했어요. 인숙 씨, 이 땅을 발견해 준 건 당신이에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인연이네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땅은 영영 창고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인숙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인숙 씨, 저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업이요? 이 땅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뭔가 해보는 거예요. 저는 자본을, 인숙 씨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인숙은 어리둥절했어요. 58세의 사업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사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숙 씨를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꼼꼼해요. 30년 동안 간병을 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박 할머니의 말에 인숙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일만 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설레어거든요.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세요? 간병 관련 일은 어떨까요? 인숙 씨가 30년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 할머니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단순히 간병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 간병사들이 정성스럽게 돌보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인숙이 말하자 박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인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인숙은 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인숙은 박 할머니에게 답을 했어요. 할머니,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인숙 씨.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도전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인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58세에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묻혀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였습니다. 박 할머니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의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간병 서비스 회사를 차린 인숙은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업자 등록부터 직원 채용, 교육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인숙 씨,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들 어떠셨어요? 박 할머니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작은 방에서 물어봤습니다. 인숙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경험은 있으신데 우리가 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인숙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일만 하는 간병사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대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환자를 가족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박 할머니가 인숙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인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오빠 인표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3달 만에 만나는 오빠였어요. 오빠, 어떻게 여기를? 사업한다는 소문 들었어. 여기가 너의 사무실이야? 인표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님입니다. 인숙 씨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강인표입니다. 인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인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로 왔어? 인수가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 인표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인숙은 박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빠를 따라 나갔어요. 근처 카페에 앉은 인표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인수가 이 사업 접는 게 어때? 뭐라고? 인숙이 놀라서 물어보자 인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야? 평생 집에서만 있었잖아.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인표의 말에 인숙은 가슴이 찔렸어요. 사실 자신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 그 박 할머니가 동생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인숙이는 순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워. 오빠,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사업 세계는 복잡해. 인표는 계속해서 인숙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인숙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꿈이었거든요. 오빠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인숙이 되물어보자 인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내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투자금이 필요한데 혹시 인숙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제서야 인표가 온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인숙의 사업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였던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곧 큰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인표의 말에 인숙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과 박할머니와 함께 투자한 돈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사업 자금이 있거든요. 오빠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럼 그 박할머니한테 부탁해봐. 할머니가 돈이 많다며? 인표의 말에 인숙은 기가 막혔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혼자 돌봤을 때는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 인숙이가 사업하는 것도 그 할머니 돈 아니야? 그럼 이미 돈을 받은 거잖아. 인표의 말은 점점 억지스러워졌어요. 인숙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 나는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야.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고. 에이, 인수가. 남남도 아니고 형제간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인표가 목소리를 높이자 인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야박하다고? 30년 동안 아버지 혼자 돌볼 때는 어디 있었어? 그때는 형제간이 아니었나? 인숙의 말에 인표가 당황했어요. 평소 순한 인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건 내가 바빴잖아. 바빴다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하루 만에 서울로 올라갔잖아. 인숙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유산은 오빠가 다 가져가면서 이제 와서 내 돈까지 달라고? 인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인숙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인수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급해서. 오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5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인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선택한 거야. 인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인숙은 커피값을 내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인숙은 박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오빠가 이상한 소리를 했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박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 정말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인숙은 정말 그랬어요. 30년 만에 오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일 계속해 볼까요? 내일 새로운 간병사 면접이 있거든요. 네, 할머니. 열심히 해보겠어요. 그날 밤 인숙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빠의 방문이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더 확고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인숙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힘이 있다면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표와의 갈등을 정리한 지 일주일 후 마음의 간병의 첫 번째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정자 할머니였는데 최근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김정자입니다. 김할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상복 차림으로 보아 남편분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박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인숙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밤에는 잠도 못 하겠고.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숙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그 허전함과 두려움을 기억했거든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자주 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서요. 김할머니의 상황은 박 할머니와 비슷했어요.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야 하는 처지였죠. 어떤 분이 오실 건가요? 저희가 직접 돌봐드릴게요. 우선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아직 직원이 많지 않아서 인숙이 직접 나서야 했어요. 며칠 뒤 인숙은 김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평 아파트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적막했어요. 집안은 남편분이 계셨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분의 안경, 신문, 슬리퍼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아, 인숙 씨,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김할머니는 인숙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인숙은 짐을 정리하고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요. 김할머니의 말에서 깊은 우울감이 느껴졌어요. 인숙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노인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였어요. 할머니, 남편분과 함께 즐겨 하신 일이 있으세요? 산책을 좋아했어요. 저녁마다 한강공원에 가서 걸었거든요. 그럼 내일 함께 가볼까요? 인숙의 제안에 김할머니가 고개를 주었어요. 혼자 가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갈게요. 다음 날 인숙은 김할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여기 벤치에 남편과 자주 앉았어요. 50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김할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인숙도 옆에 앉아 조용히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가난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함께라서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인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셔야 남편분도 안심하실 거예요. 인숙의 말에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김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에 김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인숙이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잘 돌봐주신 덕분에 큰일 안 났네요. 의사의 말에 인숙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워졌어요.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김할머니가 인숙에게 말했어요. 인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인숙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간병이라는 일의 무게감을 새삼 느꼈거든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볼 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어르신을 돌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책임감이었어요. 다음 날 박 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인숙 씨,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정성을 다하는 거죠. 박 할머니의 말에 인숙은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할머니의 딸이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급히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김할머니의 딸은 인숙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인숙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요? 어머니가 쓰러지게 방치해놓고 김할머니가 나서서 딸을 말렸어요. 지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인숙 씨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인숙은 김할머니 댁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안해했지만 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어요. 인숙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인숙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는데.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인숙은 실패감에 젖어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인숙은 박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을 계속해도 될까요? 박 할머니가 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인숙 씨,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김할머니 일로 좌절감에 빠진 인숙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할머니였어요. 인숙 씨,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 딸에게 쫓겨나다시피 나온 인숙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약속 장소로 나간 인숙을 본 김할머니는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인숙 씨,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좋아요. 그런데 딸이 알아본 요양원에 갔다가 나왔어요. 김할머니의 말에 인숙이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직원들이 일만 하지 마음으로 돌봐주지 않더라고요. 인숙 씨가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셨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김할머니가 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인숙 씨, 다시 저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딸한테는 제가 설득할게요. 김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인숙은 감동했어요. 자신의 돌봄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요? 하지만 따님이 또, 걱정 마세요. 제가 딸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인숙 씨만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인숙은 다시 김할머니를 돌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김할머니의 딸도 인숙을 인정했습니다. 인숙 씨,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어머니가 인숙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김할머니의 딸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마음이셨으니까요. 인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일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김할머니를 다시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할머니가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인숙 씨, 제 친구들이 인숙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를요? 왜요? 제가 인숙 씨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자기들도 인숙 씨 같은 분한테 돌봄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김할머니의 말에 인숙은 깜짝 놀랐어요. 입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인숙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며칠 뒤 김할머니의 친구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할머니들이었는데 각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남편을 잃었어요. 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 저희도 김할머니처럼 좋은 분한테 돌봄을 받고 싶어요. 할머니들의 간절한 부탁에 인숙은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분들을 돌볼 수 없었거든요. 박 할머니와 상의한 결과 직원을 늘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인숙이 직접 면접을 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했어요. 간병이라는 건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인숙이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교육하며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인숙의 철학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본 경험이 있거나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이었죠. 6개월이 지나자 마음의 간병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병업체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돌본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인숙에게 특별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강인숙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KBS 뉴스 기자인데요. 인숙 대표님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기자의 말에 인숙은 놀랐어요. 자신이 왜 뉴스에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니에요. 58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신 것도 대단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인숙은 인생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인숙과 같은 돌봄을 받고 싶다는 어르신들, 인숙처럼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숙 씨, 이제 정말 큰 사업이 될 것 같네요. 박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마음의 간병은 직원 10명에 고객 200명을 돌보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인숙은 더 이상 직접 간병을 하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인숙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오빠 인표였습니다. 인수가 정말 대단하더라. 뉴스에서 봤어. 인표는 예전과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 오빠. 운이 아니야. 인숙이가 3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정성이 만든 결과지. 인표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반대한 건 미안해. 내가 틀렸어. 괜찮아,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인숙은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인수가 혹시 사업 확장할 생각 없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표의 제안에 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오빠. 하지만 나는 지금처럼 천천히 하고 싶어. 너무 빨리 커지면 우리의 장점을 잃을 수 있거든. 인표는 인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인숙이가 맞네. 신중한 게 좋겠어. 그날 밤 인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인숙은 이제 정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을 돌보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숙은 자신이 30년 동안 쌓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어요. 아버지를 돌보느라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숙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